지금 가장 큰 화제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이른바 채무 논란입니다. 진짜요. 예? 예. 이 얘기는 예. 저는 뭐 김민석 그 총리를 예. 총리 후보자입니다. 예, 총리 후보자를 한두 번 본 것밖에 없습니다. 예. 없고 한때는 대신 괜찮은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그 총리 후보자가 되면서 그 민주당에서 이제 집권 뭐 본부장입니까? 집권 플랜 본부장 그 할 때 최고위원 수석 최고위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할 때 여러 가지 하는 말들 보면서 왜 이렇게까지 자꾸 사람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김민석이 아니구나. 예. 이렇게 자꾸 이러지는데 이번에 총리 후보자가 되고 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과거사가 딱 나왔잖아요. 네. 자, 총리 후보가 안 되는 게 훨씬 나았다. 음. 우선 2004년이죠. 그 60대 노부부가 동반 자살한 경우. 그때도 보면 돈을 대출 받아서 그 돈 중에 그 뭐 8억 4천만 원인가 7억 4천만 원인가를 이 김민석 이 가지고 가서 안 돌려줬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무슨 딴 걸 떠나갔고요. 이번에 1억 4천만 원이죠. 1천만 원짜리 11명, 11명한테 11명. 2천만 원 두 번 받은 사람이 있고 예. 나머지 다 1,000만 원씩 해서. 그래서 그 1천만 원짜리를 왜 썼겠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이거는 김민석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모든 정치인들의 그 돈 관계 문제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도 아닙니다. 사실 다 뇌물이에요. 나는 다 뇌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적어도 뇌물이 아니라도 협잡에 서있는 돈들이에요. 나는 그걸 정치자금법 위반 뭐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서 좀 수근하게 처벌하는 거. 이것도 자기들이 국회에서 만든 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형량에 있어서 하늘과 땅 차이죠. 땅 차이죠. 네. 뇌물은 1억이 넘으면 무기징역까지 할 수 있습니다. 1억만 넘어도 무기징역이에요. 뇌물은. 솔직히 말해서요. 정유라가 말 타는 거 훈련용 말을 그것도 성마협회 회장사인 삼성전자가 이거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도 땄고 올림픽에 나가야 되는 선수니까 그 유럽에서 잘 나가는 말 타고 싶어하는 말을 빌려줬어. 비싼 돈 들여갖고 성마협회가 그때 성마협회 회장이 아마 박상진이라는 삼성전자 사장이었어요. 이런데 그걸 두고 이재용 당시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그러니까 두 단계를 넘어야 됩니다. 정유라에서 최순실에게로 최순실에서 다시 박근혜 두 단계를 넘어야 돼요. 그걸 박근혜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최순실은 경제 공동체다. 최서훈이입니다. 이름 바꿨으니까 경제 공동체다. 그리고 이게 이재용은 박근혜를 만나서 한마디 청탁도 아니지만 묵시적 청탁을 했다. 그 묵시적 청탁은 당시에 한동훈 이제 수사를 한 분이 한동훈이 있잖아요. 한동훈이 박영수 특검에서 이제 윤석열 수사팀장 겁니다. 한동훈 이런데 한동훈 윤석열 한동훈 이복현 이 수사 라인에서 만들어낸 게 그렇습니다. 승계 편의를 봐달라 하는 묵시적 청탁을 했다. 그리고 이 묵시적 청탁을 받은 박근혜가 이를 수락을 하고 그 뇌물로 뭘 받았는가 하면 훈련용 말을 제공해 주는 걸 받았다. 그 말이 돼요? 박근혜가 어디 말 탔습니까? 정유라가 박근혜 딸입니까? 그런데 그걸 정유라도 그때는 성인이었단 말이에요. 만 20세가 넘은 성인이에요. 그런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 정유라와 박근혜도 아니고 정유라의 어머니인 최순실과 박근혜를 경제 공동체라고 하고 그 묵시적 청탁을 지금까지 형법교과서에는 청탁은 명확해야 한다.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이렇게 돼가 있는데 전혀 상관없어. 묵시적 청탁이면 돼. 이심 전심의 미소만 있어도 돼.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뭡니까 이번에 이거 한번 보세요. 돈이 그렇게 직접 1,000만 원이 1,000만 원씩을 해서 그런데 그건 모든 정치범의 그 돈 문제 있잖아요. 이건 문제가 빙산의 일각입니다. 난 지금 이건 이것도 의견 표명. 총리 후보자를 두고 하는 얘기는 절대 네, 아닙니다. 네, 네. 그건 절대 아니에요, 내가.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과거의 정치사를 보건데 일반적으로 네. 과거 정치분들 보면 내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 가장 큰 권력이 대통령이죠. 네. 권력을 잡은 사람들 중에 물론 깨끗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하지만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아들, 딸 얼마나 재산이 있는지 한번 전수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 있다고 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돈 밝히던 대통령이었다고 믿는 사람은 실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실제 저 사람은 훌륭한 분 이래서 존경에 맞지 않았던 분들이 엄청나게 돈을 밝혔던 분이다. 나는 실제로 그 당시에 어떤 그 이 정치적 그 거목들에게서 직접 들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찾아뵀더니만 1억짜리 이게 그 CD 양도증서 CD를 헤아리고 있더라. 무기명 양도증서인가요? 그런 말을 들을 때 그리고 그 자식들이 땅 한 평 갈아보지 않았어요. 아닌 말 장사 한번 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생계를 하는 직업이 아무도 없었던 분들이야. 그런 분들이 어떻게 재산이 엄청났냐 말이에요. 뭐 빌딩이 미국에도 뭐 많이 있다. 뭐 우리나라에도 재산이 뭐 몇백억 있다. 이런 말들이 왜 나오느냐는 거예요. 난 이건 밝혀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어디서 돈이 남았기에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느냐. 상속세도 안 내는데. 그 말은 뭔가 하면 정치판에 돌아다니는 눈먼 돈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한때 대우에서 돈이 많이 갔잖아요. 네. 김우중 씨가 네. 망했는데 그 평창동에 예. 모 인사의 그 베란다에 사각회짝이 쫙 사이가 있었는데 그 옆집에서 돈 썩어가는 냄새 그 퀴퀴한 냄새 때문에 코를 못 들 정도다. 이 신문에 난 기사예요. 돈 썩는 냄새가 그거 견딜 수 없는 예. 악취입니다. 그래서 네. 항의를 했다. 예. 예. 사각회짝에서 나온 돈 썩어가는 예. 냄새 때문에. 예. 엄청난 악취입니다. 예. 예. 그런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맞습니다. 예. 자, 그거 보면 기가 막혀. 그래서 나는 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그 가족의 이 가족의 그 재산을 전수조사하자. 그런 의미에서는요. 솔직히 말해서 이 박지만은 예외입니다. 박지만은 그 김우중 전 그 대우그룹 회장 그리고 저 포철의 그 누굽니까? 이 포스코 만드신 박태준 선생님 그분들이 야 이게 박정희 대통령의 그 영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들을 영식이 이렇게 비난했어야 되겠느냐. 우리가 사업체 하나 만들어주자. 이래서 출자를 그 김우중 씨가 아마 기증을 했을 거예요. 정리를 했을 거예요. 하고 뭐 그리고 박대준 씨가 돕고 해서 포스코에 연관되는 기업으로 그때 이진가 하는 회사를 만들어 준 겁니다. 그게 오늘날 커져가지고 회사가 저렇게 된 것이고 나머지 대통령들은 나는 진수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서 뭐 하와이로 망명을 갔기 때문에 남아있는 재산이 그 양자로 들어갔던 이인수 씨에게 그 넘어간 게 거의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전원책 변호사와 함께 90분 가까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러저러한 일들, 그 중에서도 특히 초입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전체주의의 어떤 징조 같은 것이 자칫하면 보일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자정 기능을 잃어가는 것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자정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언론과 사법부
필터를 말하는 건데 이 두 가지의 그 필터 기능이 고장나기 시작할 때부터 독재의 기능이 싹트고 여기에 이제 권력이 부패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네. 내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이 미하일 바쿠닌이 하는 얘기인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지금 민주당의 일극 체제가 국가의 일극 체제로 만들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민주당에 계시는 분들이 이 대통령을 정말 위한다면 네. 이 대통령이 일극 체제의 정점에 계속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가급적 쓴소리를 하는 레드 팀을 만들어 드려야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가장 큰 결점이 뭔지 아십니까? 레드 팀이 없었어요. 자, 이게 정책을 수정해주고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예. 우리가 시작 윤석열 정권 초입 때 제가 어느 방송에서인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발 레드팀을 만들어라. 그거 없으면 위험해진다. 그런데 결국 요사이는 윤석열 부부 정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결국 레드팀이 없었던 그것이 수명을 단축을 시켜버린 거예요. 나는 이재명 정권도 반드시 레드팀을 만들어라.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은 우리나라 시사평론계의 독보적인 논객인 전원책 변호사하고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원책 변호사님을 보내드리면서 방금 말씀 주신 레드팀에 관한 얘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레드팀, 우리 조직이든지 뭐 단체든지 회사든지 국가기관이든지 반드시 상대편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보게 하는, 이게 만약 군 사령부 같으면 적군의 입장에서 우리를 보게 하는 그런 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게 레드 팀입니다. 빨간 뭐랄까요, 팀이란 그런 뜻이죠. 이제 그래서 우리들의 갇힌 시각으로 우리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당이라면 야당 시각에서, 내가 뭐 A 회사라면 우리하고 경쟁 라이벌 관계에 있는 B 회사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보게 하는, 그랬을 때 우리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고인물, 썩은 물이 되지 않게 하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전원책 변호사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레드팀,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으니 이재명 정부가 성공을 하려면 민주당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레드팀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 레드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